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인물이죠. 철학 박사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 나올 때마다 하는 말들이 늘 화제가 되고요. 맞아요. 보통 생각하는 기술 기업 CEO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알렉스 카프가 허드슨 연구소에서 험한 상을 받으면서 한 연설인데요. 보통 이런 수상 소감은 그냥 감사 인사하고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연설은 전혀 다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AI 시대에 미국, 더 나아가서 서부 문명 전체가 마주한 도전에 대한 하나의 선언문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 또 지정학, 그리고 노동의 가치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카프의 세계관을 정말 압축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문이죠. 아, 세계관의 압축. 좋은 표현이네요. 그의 철학적 배경이 어떻게 팔란티어라는 이 독특한 회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각이 어떻게 미래의 기술 전쟁을 바라보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거대한 지적 테피스트리 같다고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지적 테피스트리를 저희가 오늘 한 올 한 올 풀어보죠. 아마 듣다 보면 기술 이야기인가 입다가 갑자기 철학으로 넘어가고 또 뜬금없이 헌법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연결고리를 잘 짚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네,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는 게 이 연설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카프라 던지는 첫 번째 화두, 바로 기술과 철학의 관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기술이 우리 시대의 철학을 결정한다. 보통은 철학이 기술 발전의 어떤 방향성이나 윤리를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기술을 이끄는 게 아니라 기술이 생각을 규정한다는 거니까요. 근대 건축이 근대 철학을 낳았다는 비유를 드는데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카프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기술적인 토대, 그러니까 인프라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규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쇄술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종교개혁이나 계몽주의 사상이 그렇게 빠르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쇄술이라는 기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 복제가 가능해졌고 그게 사람들의 사유방식을 바꾼 거죠. 아하, 그런 의미군요. 기술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사상이 꼽힐 수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뭐가 있죠?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AI라는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강력한 기술적 토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카프는 이 기술이 인류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꽤나 불편한 도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불편한 질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까? 이런 흔한 걱정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이죠. 바로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을 앞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인권,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개념들은 사실 암묵적으로 하나의 전제 위에 세워져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기계 같은 존재보다 인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죠.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분석하고, 더 잘 창조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인간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코딩을 더 잘하고 데이터를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아, 우리의 그 인지적 능력이 더 이상 특별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인간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카프가 제기하는 아주 심층적인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구 사회 전체가 깊은 허무주의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해요. 이야, 스케일이 정말 커지네요. AI 기술 이야기에서 서구 문명의 위기라니. 그런데 카프는 이 엄청난 딜레마의 해답을 아주 의외의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미국 헌법이에요. 그렇죠. 가장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기술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헌법이라니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인데 듣는 분들도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아요. AI가 던진 도덕적 딜레마의 해답이 왜 하필 미국 헌법이라는 건가요? 이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야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최고 수준의 지정학적 그리고 이념적 분석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카프는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철학적 자원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한 헌법 정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헌법 정신요? 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여러 권리들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총기 소유의 권리를 다루는 2조, 사생활 보호에 대한 4조 같은 것들이요. 이 권리들이 인간이나 국가 같은 세속적인 권력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는 핵심으로 짚습니다. 권리의 원천이 인간이 아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카프는 여기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소환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아, 그 유명한 문구요. 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창조주,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예요. 그는 이걸 독일 헌법과 비교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독일 헌법 전문을 보면 신과 인류 앞에서 책임을 이식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듣고 보니 미묘하게 다르네요. 하나는 권리가 창조주로부터 직접 왔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신과 인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 등장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카프의 주장은 이거예요. 미국의 권리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인지적 우월성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잘나서 갖게 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설령 AI가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 권리들은 침해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애초에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보다도 상위의 존재, 즉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지 않는 유일한 문화적 철학적 앵커, 즉 닻을 미국 헌법의 그 구절에서 찾아낸 거군요. 네, 그것이 그의 핵심 논리입니다. AI 시대의 도덕적 허무주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철학적, 헌법적 기반이 실제 우리 삶,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된다고 보는 걸까요? 자칫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카프는 이걸 아주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로 끌고 내려오더군요. 아주 날카로운 연결이죠. 그는 AI와 LLM이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일의 종류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가치의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해요. 가치의 대전환이요? 네. 과거에 아주 높게 평가받던 특정 직업군의 가치는 폭락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던 직업군의 가치는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의 가치가 오르고 내린다고 보나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가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주로 갔던 비영리 단체, 미국 세법상의 51C3, UN 같은 국제기구의 행정 및 분석 업무입니다. 아, 그런 쪽이요. 보통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곳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카프는 아주 냉정하게 봐요.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정책을 분석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LLM이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와, 사라진다니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네요. 그럼 반대로 가치가 치솟을 직업을 어떤 것들인가요? 간호사, 의사,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전문가, 군인처럼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특정 지식, 스페시픽 널리지를 가진 직업들입니다. 특정 지식. 네, 여기서 핵심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실제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노동은 AI 시대에 단순 반복 작업이 전부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더 희소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연결이 등장합니다. 카프는 이 노동시장의 가치 변화를 앞서 말했던 그 미국 헌법적 가치와 다시 연결시키더라고요. 헌법적 도덕적 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카프는 이렇게 봐요. 총기 소유권이나 언론의 자유, 사생활 보호 같은 헌법적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지키려는 미국인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AI 시대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숙련된 노동계층의 성향.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 두 그룹이 사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네, 즉 추상적인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의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캐더링, 끈으로 묶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바로 그 노동계층에 대해서 최대의 공감, 맥시멀 엠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하는군요. 기술 기업이, 그것도 B2G, B2B 사업을 하는 기업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공감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카프는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같은 현재 미국 노동계층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소위 엘리트 계층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술, 즉 AI가 바로 이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존중을 되돌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에는 미국의 정치 지형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와, 기술이 경제적 가치의 재평가를 이끌고 이것이 결국 정치적 힘의 재분배로 이어진다. 정말 거시적인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카프의 이런 독특한 철학은 당연히 그가 이끄는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경영 방식에도 그대로 녹아있겠죠. 그는 회사를 공장이 아니라 예술가 집단, 아티스트 컬러니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일반적인 테크 기업의 운영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뭘 중시하죠? 예측 가능성, 효율성. 그래서 정해진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수능적인 직원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잘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카프는 그런 공장 모델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기존의 틀에 도전하는 창의적 반항, 크리에이티브 리벨리언을 하는 개인들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창의적 반항이라. 말이 멋있긴 한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가 연설에서 직접 든 예가 있어요. 일반적인 테크 기업은 제품 로드맵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에서는 어떤 엔지니어 한 명이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해서 주말 내내 혼자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왔을 때 그 행동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포상하나요? 네, 오히려 그 행동을 포상하고 심지어 그 프로토타입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기존 프로젝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그가 말하는 예술가 집단의 핵심이죠.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기꺼이 규칙을 깨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와, 심지어 스스로를 회사, 컴퍼니가 아닌 컬트라고 묘사하는데 이건 정말 파격적이고 오해를 사기 딱 좋은 표현 아닌가요? 물론이죠. 아주 도발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프가 말하는 컬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맹목적이고 비이선적인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구성원들이 회사의 미션에 대해서 극도로 높은 동기부여와 강력한 유대감을 가진 조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철저한 능력주의, 즉 메리토크래시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능력주의, 즉 메리토크래시라는 말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쓰는 흔한 말이기도 한데요. 카프가 말하는 메리토크래시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는 메리토크래시를 기업에 존재하는 가장 과소평가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혁명적 도구라고까지 정의합니다. 가장 강력한 혁명적 도구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스펙이 좋거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조직의 미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애정, 그가 케어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일이라고 강조하죠. 능력과 조직에 대한 진심이 결합될 때 상상 이상의 힘이 나온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기업 문화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지정학적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단호하던데요. 카프는 AI 시대의 미래 구도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더군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유럽은 이 경쟁에서 이미 뒤처졌고
결국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해요. 유럽은 안 된다고요? 왜죠? 유럽은 혁신보다는 규제에 치중하고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AI라는 이 엄청난 속도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분석이죠. 결국 미래 기술 패권의 향방은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네. 반도체 칩 생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축, 그리고 LLM 개발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여기서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가 유독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뒤처지더라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카프의 분석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본질적으로 이중 용도 기술,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중용도 기술이라면?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좀 잃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폭력, 바이런스를 통제할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폭력을 통제할 힘을 잃는다. 네, 그건 곧 미국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룰 오브 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 열세가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상의 이름이기도 한 허먼 칸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허먼카는 냉전 시절 핵전쟁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것, the unthinkable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래학자이자 전략가였죠. 카프 역시 AI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AI 구슬의 우위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지독한 현실주의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아무도 당신을 방어하러 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문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정말 강한 메시지입니다. 네. 동맹도 국제기구도 결국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대 세력에 맞서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구축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과거에는 실리콘밸리 문화가 다소 냉소적이고 미국의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지만 이제는 팔란티어와 같은 회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훨씬 친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술이 국가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프는 현재 서구 사회가 겪는 여러 정치적 혼란, 특히 엘리트 계층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중의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를 앞서 설명했던 AI 시대 가치 변화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펼쳐놓았던 모든 논의를 다시 현실 정치 문제로 수렴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믿는 고전적 진보주의, classically progressive와 현재 미국 민주당 주류가 보여주는 가치 사이에 아주 심각한 괴리가 생겼다고 지적해요. 고전적 진보주의와 지금의 진보가 다르다. 네, 특히 현재 진보 진영의 반메리토크래시, 즉 반능력주의적인 경향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가 말하는 고전적 진보주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핵심은 정부는 유능해야 하고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아주 실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복잡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 법에 대한 깊은 이해,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최고의 인재, 즉 best people, 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념적 순수성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접근법이군요. 바로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관점에서 현대 진보 진영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열린 국경, 오픈 보더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열린 국경 정책이요? 네. 국경을 통제하지 않고 사실상 개방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노동자,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해서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진정한 진보주의자도 이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에 따르면 현재의 국경 개방 주장은 고전적 진보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반진보적이고 반메리토크라시적인 이념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알렉스 카프의 연설, 정말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술이 철학을 만들고 그 철학적 위기의 해답을 헌법에서 찾고 그 헌법적 가치가 다시 노동시장의 가치 평가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현재 정치의 이념 논쟁까지 전부 하나로 꿰뚫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제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AI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네, 그가 제시한 분석의 틀과 지적인 깊이는 앞으로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던진 거죠. 카프는 AI 시대의 특정 지식, specific knowledge를 가진 숙련된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좀 과소평가되었지만 앞으로 AI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사회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